코스피가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빨간색일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건 당신의 종목 선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은 그 구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26년 5월 6일 삼성전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1.61% 급등하면서 장중 25만 9,500원을 찍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조 397억 달러, 한화로 1,515조 원을 돌파했죠. 아시아 기업 가운데 대만의 TSMC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한 겁니다. 전 세계 기업 순위로 보면 10위 위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불과 3달 전인 2월 초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000조 원을 넘긴 삼성전자가 단 석 달 만에 1,500조 원 고지까지 뚫어버린 셈이에요. 이 속도 자체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36% 하락한 채로 출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순매도에 나섰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같은 한국 증시인데 한쪽은 축제이고 다른 한쪽은 한산한장이 된 겁니다. 이건 그날만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15.2% 오르는 동안 중형주 지수는 7.4%, 소형주 지수는 고작 0.47% 상승하는 데 그쳤거든요. 대형주 상승률이 소형주의 약 32배에 달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괴리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시총 폭등의 직접적인 엔진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A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HBM을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상 이 두 회사가 글로벌 공급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수요는 구조적으로 폭증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니 이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1분기에 매출 8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53조 7천억 원이라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PC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아니라 AAI 인프라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조적 수요가 만들어낸 숫자예요. 여기까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문제는요, 이 성공이 한국 증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S&P 500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거든요. 삼성전자의 코스피 비중은 그 3배가 넘는 겁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F와 인덱스 펀드, 이른바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경에 패시브 펀드 운용 자산이 액티브 펀드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운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패시브 자금이란 건 결국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돈이잖아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지수 내 비중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20%라면 들어오는 돈의 20%가 자동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의 피드백 루프라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커지면 지수 내 비중이 올라가고, 비중이 올라가면 패시브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자금이 유입되면 시총이 더 커지는 거죠. 반대로 지수 비중이 낮은 중소형주에는 이 자동 유입 메커니즘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시스템 차원에서 설계되어 있는 셈이에요. 이 구조 위에 금리라는 변수가 겹치면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코스닥은 중소형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받죠.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할인율이 올라가거든요.
같은 미래이익이라도 금리가 높을수록 지금 시점에서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글로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 성장주 밸류에이션 압박이 코스닥을 짓눌러 온 거예요.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막대한 실적을 내고 있는 실적 기반 대형주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상대적으로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죠. 이 금리 민감도의 격차가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의 자금 쏠림을 구조적으로 심화시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미국 S&P 500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 5개 기업의 시총 비중이 최대 25%에 육박했고 같은 시기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S&P 5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대다수 종목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한 거죠. 다만 미국의 경우 그 집중이 빅테크 5개 회사에 분산돼 있었다면 한국은 사실상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더 흥미로운 비교 대상은 대만입니다. 대만의 각원지수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30%를 초과했고 그래서 대만 지수는 곧 TSMC 지수라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반도체 특화 국가 경제가 공유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국가대표 지수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리스크가 태생적으로 내장돼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TSMC, 이 두 기업의 시총 1조 달러 돌파는 아시아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 빅테크가 수요를 창출하고 한국과 대만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가 시총이라는 숫자로 가시화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사례도 돌아볼 만합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니케이 225에서 소수 우량 대기업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졌고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일본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해석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침체와 내수 부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지수의 대표성이 왜곡되면서 시장이 보여주는 숫자와 실물 경제의 체감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일본은 버블 붕괴 후에 구조적 침체가 배경이었고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소수 종목에 대한 지수 집중이 시장 전체의 건강 상태를 가리는 효과를 낸다는 메커니즘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말은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만 오르는 증시라는 표현은 2002년에서 2004년 디램 가격이 급등하던 1차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도 나왔거든요. 그때도 삼성전자 시총이 코스피 내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디램 가격이 조정되면서 시총 비중이 다시 수축했죠. 다만 그때는 PC 수요 중심의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AI 인프라라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수요가 배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수요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집중이 과거처럼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구조는 한국에서 유독 극단적인 형태로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 자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은 빅테크 외에도 헬스케어, 소비자의 금융 등 다양한 섹터에 시총 상위 기업들이 분산돼 있어요. 하나의 산업이 흔들려도 다른 섹터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반면 코스피는 반도체, 자동차, 정유 같은 특정 수출 섹터에 극단적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에요. 대안이 될 만한 대형 기업이 다른 섹터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호황이면 시총이 삼성전자로 몰리고 불황이면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다양성의 부재가 삼성전자의 시총 독점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이 모든 구조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AI라는 전례 없는 기술 수요가 반도체 공급망을 타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그 실적이 시총을 키우고 커진 시총이 패시브 자금을 더 빨아들이고 빨아들인 자금이 다시 시총을 키우는 순환고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코스닥과 중소형주는 고금리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으면서 이 순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라는 체감의 괴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서 미국 비중이 2024년 기준으로 70%를 초과했다는 사실은 이 집중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의 화두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수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가 된다는 오랜 상식이 소수 종목이나 소수 국가에 대한 극단적 집중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수를 산다는 건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지수를 지배하는 몇몇 거인의 운명에 베팅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삼성전자의 시총 1조 달러 돌파는 분명 대단한 성취입니다. 글로벌 AI 분업 구조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숫자로 증명한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그 성취의 이면에는 한 종목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게 되면서 나머지 시장이 보이지 않게 되는 구조적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시장 전체가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 증시에서 왜 유독 반복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에 비슷한 장세가 왔을 때 뉴스 속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풍경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